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한국 발령을 신청한 미군의 숫자가 기록적인 수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부대에서는 한국 근무 요청이 폭증해 상부에서 긴급 조정에 나섰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고 저명한 심리학자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Union in financial stabilization and in making its reforms.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 국방부 소속 심리학자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3대째 군인 가문의 자손인 만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미군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월하며 다른 곳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항상 저는 저희 일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폭탄 발언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죠. 말도 안 돼. 내가 한국에 간다고. 책상을 내리치자 국방부의 하얀 벽이 내 울림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참모장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제 심장은 폭주기관차처럼 뛰고 있었죠. 브라이언 대위, 주한미군 심리상담 파견, 다음 주 월요일 출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뇨? 다른 곳은 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은 정말 싫었어요. 제가 이유 없이 한국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계기가 있었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북한군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셨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영원히 망가졌습니다. 어머니는 몇 달간 말을 잃었고 아버지는 술에 파묻혔죠. 자랑스러운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결국 완전히 타락한 채로 군을 떠나셨을 정도였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한국은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겼다. 한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야만인들이다.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어온 저는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들은 감사를 할 줄 모르며 미군들을 완전히 졸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저는 완전히 동의했어요. 대통령도 없는 그런 나라는 그냥 서로 전쟁하다 말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 저에게 한국으로 가라니 이건 사형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완전히 굳은 채로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최근 제 상담실에 온 병사들이 이상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 참모장이 파일을 밀어주며 말했어요. 모두가 한국에 가고 싶어해요. 지난달에만 23명의 군인이 한국 발령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상담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지난 6개월간 상담한 병사 중 절반 이상이 한국 발령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전에는 상담실에서 어디든 가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가장 흔한 대화 주제가 되었으니까요. 특히 그들의 대부분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놀라운 속도와 효율성에 대해 열광했습니다. 심지어 2번의 한국 복무 경험이 있는 고참 병사조차 다시 한번 한국으로 갈 수 있다면 당장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가족의 원수 같은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참모장님, 다른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아프간도 이라크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저는 대학 시절엔 한국 음식점에 가자는 친구들의 초대도 모두 거절했고 한국인 룸메이트가 배정되었을 때는 즉시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멀리했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참모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명령을 거부할 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집에 돌아와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것이라면 무조건 외면해왔지만 이제는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검색 결과 중 저는 믿지 못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퇴임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인터뷰 영상이었죠. Give you some perspective with regards to our regret that the citizens of Sangju.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분은 미 육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명이자 아버지가 젊었을 때 우상으로 여겼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는 결코 정치적 발언이나 외교적 립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항상 솔직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유명했던 장군이었습니다. 정말 뭔가 있는 걸까요? 혼란스러워진 저는 서랍 구석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군복 차림의 할아버지가 웃고 있었죠. 뒷면에는 판문점에서 1976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땅을 밟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죠. 비행기에서 내리자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시설이 놀라웠지만 할아버지의 죽음이 머릿속을 맴돌며 경계심을 놓을 수 없었어요. 입국 심사를 위해 줄을 섰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최소 40분은 기다려야 할 텐데 놀랍게도 5분 만에 제 차례가 왔죠. 심사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여권을 확인하고 지문을 스캔한 후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체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너무 빠른 진행에 의아했지만 그 효율성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거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다음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컨베이어 벨트에 가방이 이미 돌고 있었고 제 가방은 거의 즉시 나왔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수령, 환승까지 총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 공항에서 이러면 2시간은 걸릴 텐데 이 완벽함이 오히려 불안하군. 중얼거리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택시 기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제 짐을 트렁크에 넣는 동작도 군인처럼 정확했죠. 호텔 이름을 말하자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매 순간 저는 낯선 땅에서의 위험에 대비해 주변을 살폈어요. 도로 위에서의 경험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택시 기사는 마치 경주 선수처럼 차선을 바꾸며 빠르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죠. 모든 차량이 똑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신호등이 바뀌면 모든 차가 동시에 출발했고 차선 변경도 군대 훈련처럼 정확했습니다. 이 나라의 규율과 질서가 저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많은 미국 군인들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택시 기사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심 그들은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거야. 겉만 번지르르한 가면일 뿐이겠지라고 생각했죠. 호텔 앞에 도착하자 택시 미터기가 정확히 얼마인지 보여주었어요. 한국 돈에 익숙하지 않아 지갑을 뒤적이고 있는데 기사는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습니다. 카드를 대자마자 삐 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되었어요. 너무 쉽고 빠른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 택시 타면 지갑 꺼내고 카드 긁고 서명하는 데만 5분 걸리는데 이건 뭔가 불완전해 보이는데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여권을 내밀자 순식간에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고 룸키를 건넸어요. 그 미소 뒤에 진심이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모든 체크인 절차가 1분 안에 끝났죠. 미국 호텔에서는 보통 대기 시간부터 서류 작성까지 최소 10분은 걸리는데 말입니다. 이 완벽한 효율성이 오히려 불편했어요. 대체 이 나라는 뭐지? 표면적인 완벽함 뒤에 뭔가 있을 거야.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문으로 서울의 전경이 보였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한강.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다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어요. 이 나라의 화려한 전경조차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풀고 시계를 확인했어요. 내일 아침 8시에 첫 번째 심리 상담이 있는 주한미군 기지로 가야 했습니다. 병사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이 나라의 실체를 직접 조사할 시간이 왔죠. 미리 방을 점검하고 도청 장치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나라의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었어요.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빠르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전부는 아니죠. 이 효율성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찾아낼 거예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실체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주한미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기지 정문에 다가서자 익숙한 미국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이 다른 주둔지의 군인들과 달랐습니다. 더 여유롭고 밝아 보였죠. 왜 그런지 의아했습니다. 미군 심리상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한국의 관광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보통 미군 기지의 상담실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책상에 앉아 첫 번째 병사를 기다렸습니다. 마이크 존슨 이등병이 첫 번째 상담 대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기지 밖에서 식사를 해도 주문하고 5분이면 음식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죠. 인터넷도 미국보다 몇 배는 빠르고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 과장된 것 같았어요. 미군들이 한국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상담은 제니퍼 밀러 하사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물었을 때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곳의 의료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지난주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진료가 40분이면 끝났어요. 접수, 진료, 약 처방까지요. 미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미국이었다면 예약만 몇 시간, 대기는 몇 주가 걸렸을 거예요. 여기서는 아프면 바로 가서 진료받고 돌아옵니다. 군 병원보다 민간 병원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나라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런 나라를 미군들이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이후 로버트 팔머 중사와 세 번째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경험을 물었어요.
음식 배달 시스템이요. 어제 저녁에 치킨을 주문했는데 배달이 약속 시간보다 5분 늦었어요. 그랬더니 가게에서 먼저 사과 전화가 왔고 음료수도 서비스로 보내줬습니다. 배달이 30분 지나도 안 오면 가게에서 먼저 사과하는 문화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의 말을 들으며 픽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베럿 박사님,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여기 와서 직접 경험해보면 알게 됩니다. 이곳은 정말 다른 세계예요. 하루 종일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인터넷 속도, 음식, 쇼핑, 서비스. 모든 미군들이 이 나라의 속도와 효율성에 감탄했어요. 상담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환상에 빠져 있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기지를 나와 한국의 저녁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병사들의 말대로 이 나라는 정말 효율적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효율성 뒤에는 분명 어두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찾아내고 말 거예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일은 직접 도시를 돌아봐야겠군. 호텔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병사들이 말한 이 완벽한 나라의 실체를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을 나서며 직접 서울 도심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병사들의 말이 과장된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여전히 한국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미군들 사이에서도 이미 유명했죠.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내려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디지털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2호선 일부 구간이 신호장애로 5분간 연착됩니다.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플랫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출구나 다른 노선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군대의 전술 이동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5분 지연의 대체 경로를 찾다니. 미국에서는 30분 지연이어도 그냥 기다리는데 저도 따라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환승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표지판이 명확하게 방향을 안내했고 사람들의 흐름도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심에 도착해 카페를 찾기로 했어요. 익숙한 스타벅스 간판이 보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기 위해 줄을 섰는데 앞에 4명의 손님이 있었어요. 아, 이제 좀 오래 기다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리스타들의 손놀림이 믿을 수 없이 빨랐어요. 주문을 받는 직원, 음료를 만드는 직원, 결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였습니다. 앞에 있던 5개의 주문이 단 2분 만에 모두 처리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미국의 스타벅스라면 적어도 15분은 기다려야 할 주문량이었습니다. 음료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미국보다 빨랐습니다. 다들 목적지가 뚜렷한 듯 빠르게 움직였어요. 오후에는 시내를 걷다가 도로 공사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큰 도로 한 구간이 통제되어 있었어요. 공사 인부들이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표지판에는 야간 긴급 보수 공사, 내일 오전 6시 완료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룻밤 만에 도로 공사를 끝낸다고. 미국에서는 몇 주는 걸릴 텐데 믿기지 않아 다음 날 아침 일찍 같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도로는 완전히 새 아스팔트로 깔려 있었고 차들이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공사 중이던 도로가 단 하룻밤 만에 완전히 새 것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주 걸릴 공사가 하룻밤 만에? 점점 병사들의 이야기가 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효율성 이면에는 분명 대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마도 노동자들의 과로나 시스템의 문제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거리의 전광판에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지만 숫자와 그래프가 빠르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틀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시스템이 느리게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한국군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양국 군인들의 심리 상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울에서 목격한 효율성과 속도는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만 하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군 장교들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그중 김준호 대령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저의 심리학적 통찰이 한국군 병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한국군의 심리 상담 체계,
미군과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다과 시간에 김대령이 한국에 대한 제 인상을 물었습니다. 순간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으며 제 할아버지가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북한군에게 살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령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어요.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마이클 베럿 중령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사건이 한국군에서도 잊지 못할 비극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군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외롭게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그날에 대해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지 물었어요.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할아버지가 희생되었다는 아버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김대령이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당시 당신의 할아버지를 지키려다 희생된 한국군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숨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싸웠으며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한국군 최규식 하사와 박정호 일병이 베럿 중령을 보호하려다 함께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아버지가 술에 취해 반복해서 말했던 이야기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외롭게 죽었다고, 한국군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들어왔는데 김대령은 태블릿을 꺼내 오래된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군 2명의 이름이 희생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김대령은 냉전 시기였고 양국 정부 사이에 복잡한 외교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일부 정보는 제한적으로만 공개되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외롭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한국 군인들과 함께 싸우다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김대령은 최규식 하사의 가족들이 아직 서울에 살고 있으며 원한다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이야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를 지키려 한 한국군 병사들의 존재는 제가 한국에 품어왔던 모든 편견과 분노의 의문을 던졌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거리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효율적이고 빠른 도시는 단순히 표면적인 발전만 이룬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도 함께 싸우는 동맹의 품격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군요.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도 이 나라에서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김대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념관 입구에서 만난 김대령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기념관을 둘러보며 한국전쟁의 참상이 담긴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서울이 폐허가 된 모습, 난민들의 행렬,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모습은 제가 지금 보았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서울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1953년 휴전 직후의 모습입니다. 김대령이 설명했어요.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서울과 비교하면 믿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폐허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던 거죠? 김대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살아남으려면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느리면 굶어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경험했던 빠른 속도와 효율성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 과정에서 속도는 곧 생존이었습니다. 우리는 재건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물로 이동했습니다. 남성들은 공장에서, 여성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깊은 슬픔과 원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복합된 감정이에요. 식민지 시대와 전쟁을 겪으며 이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이 어떻게 빨리빨리 문화와 연결되는 건가요? 한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말자는 결심이 집단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빠르게 해내려 했어요.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일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산업화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물 앞에 섰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밤새 공부하는 학생들, 24시간 가동되는 공장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시기에 한국인들은 주 7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이었어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김대령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빠른 템포는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절박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효율성은 그 시절의 유산입니다. 신호가 바뀌면 즉시 출발하고 일도 빨리 처리하고 서비스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생존 본능에서 나온 최적화입니다. 기념관을 나오면서 서울의 풍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제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현대화가 아니라 극복의 역사,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나라에서 돌아가신 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도 이 나라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싸우셨으니까요. 김대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품어왔던 한국에 대한 분노와 편견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한국에 대한 반감도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한국군과 함께 싸우다 희생된 것이었어요. 최규식 하사의 가족을 만난 날은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원망 대신 따뜻한 환대를 보여주었어요. 최 하사의 아들이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 아버지와 당신의 할아버지는 같은 목표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웅이에요. 그날 저녁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이 도시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빨리빨리 문화와 효율성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이었어요. 주한미군 병사들의 말을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에 매료된 이유, 이 나라의 시스템에 감탄한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미래다.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희생된 것은 비극이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배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되어가는 날, 원래대로라면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려 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결심을 하고 주한미군 기지로 향했어요. 병사들과의 마지막 상담을 마친 후 사무실에서 상부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화상 통화로 워싱턴의 참모장과 연결되었어요. 베럿 박사, 3개월 임무 수행 고생 많았소. 내일 귀국 비행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근무를 연장하고 싶습니다. 화면 속 참모장의 표정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3개월 전만 해도 절대 한국에 가기 싫다고 하지 않았소.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이제 막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곳의 효율성과 속도, 그 이면에 있는 역사와 문화, 이 모든 것이 미군 병사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참모장은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인합니다. 일단 6개월 연장으로 처리하겠소.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최규식 하사의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그와 저녁 식사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향했지만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대신 짐을 찾아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호텔이 아닌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책상에 할아버지의 사진을 놓고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당신이 떠난 이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나는 편견의 벽 속에 갇혀 있었다. 이제 그 벽은 무너졌고 더 넓은 세상이 내 앞에 펼쳐졌다.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는 지혜였다. 이 나라에서 나는 인내와 화합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의 의미를 배웠다. 할아버지의 희생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변화했다. 한국 고맙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 이 빠른 나라의 속도에 맞춰 함께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의 초호화 저택을 소유한 억만장자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모두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주거지가 바로 한국의 아파트라는 점이죠. 이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패러다임이 뒤집히고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콜먼입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30년 넘게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일해왔죠. 현재는 대형 부동산 개발사의 부사장이에요.
저는 항상 미국식 주택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아시아의 부동산 같은 건 완전히 제 관심 밖이었죠. 특히 한국의 주거 문화요. 웃기지도 않네요. 작은 땅덩어리에 콘크리트로 지은 상자 더미를 쌓아놓고 집이라고 부르는 꼴이란. 대부분의 청년들이 좁디 좁은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벽 너머로 옆집 부부 싸움이 생중계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게다가 한국 부동산은 정치인들의 투기 놀이터라고 들었습니다. 그 작은 콘크리트 상자들이 뉴욕 맨해튼 아파트보다 비싸다니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버블 경제죠. 한국 부동산 시장은 보수 정부의 실패한 정책들로 엉망이 됐다고 들었어요. 때문에 저는 진정한 고급 주거 문화는 미국에만 있다고 확신했죠. 물론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아침 시장조사팀장 제이슨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제이슨은 평소와 같이 최근 6개월간 고급 주택 매매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살펴보다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뉴욕 교외의 고급 주택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물었지만 제이슨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넘기자 플러싱과 퀸즈 지역의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라 불리는 단지들의 가격이 급상승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뉴욕의 억만장자들이 고급 저택을 두고 저런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그것도 한국식 아파트라는 그 조그만 공간으로. 코미디네. 하지만 제이슨이 보여준 명단에는 월스트리트의 유명 투자자들, 실리콘밸리의 테크 거물들, 할리우드 스타들의 이름까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들의 고급 저택을 매물로 내놓고 이 한국식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입주 예약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결국 저는 호기심이 생겨 제 오랜 골프 친구인 금융계 거물 토마스 윌리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마스에게 롱아일랜드 저택을 매물로 내놨다는 소식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퀸즈의 스카이 가든이라는 새 아파트 단지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건설사가 지은 곳이라고 했죠. 토마스, 자네 미쳤나? 한국 아파트라고. 거기 대통령들 전부 부동산 비리로 감옥 가지 않았어. 그 시장에 투자한다고. 한국 건설사들은 비자금 조성의 달인들이라던데 그런 회사가 지은 집에 살겠다고. 토마스는 웃으면서 제가 아직 그곳을 보지 못했다며 우리가 알던 아파트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주거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장님이 저를 긴급히 호출했어요. 사장님이 이사회에서 우리도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다음 주에 서울로 출장을 가서 한국의 건설사들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한 달간 머물면서 그들의 아파트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0년간 주름 잡아온 제가 이제 와서 한국의 아파트를 배우러 간다니요? 제가 반박하려 했지만 사장님은 이건 부탁이 아니라 지시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다음 주에 서울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제 신념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정말이지 한국이라니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 부르는 그 나라 말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집값은 천정부지에 오르고 빚내서 집 사는 영끌이라는 개념까지 있다면서요? 한국 주택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많고 투명성은 없는 곳이라 들었어요.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재개발,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 그리고 건설사들의 담합까지. 그런 썩은 시장에서 무엇을 배우라는 건지. 게다가 소위 강남이라는 곳은 허세와 과시로 가득한 버블 아니던가요? 평당 5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에 살면서 겉으로만 부를 과시하는 사람들.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허영심의 결정체라고 들었습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말까지 있다면서요? 집 하나의 목숨. 그거는 그런 후진적인 사고방식에서 무슨 혁신이 나온다는 건지.
미국의 주거 문화가 정말 바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한국식 아파트가 그 변화를 이끌고 있다면 대체 그곳엔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여전히 의심이 많았습니다. 부동산으로 온 국민이 정신병 걸린 나라에서 무슨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어이없었어요. 미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인 제가 한국으로 부동산 시스템을 배우러 간다니요. 그것도 아파트라니. 마치 자동차 회사 임원이 말수레를 배우러 간다는 것과 다름없었죠. 회사 회의실에서 출장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국제협력팀 책임자 줄리아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리처드 부사장님, 서울 출장은 단순한 시장 조사가 아닙니다. 한국의 현대건설, 대우건설과 협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줄리아,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기술을 전수한다는 거지? 우리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나? 줄리아는 평온한 표정으로 계속했어요. 부사장님, 한국 건설사들은 스마트홈 통합 시스템과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온돌 난방 시스템은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효율적이죠. 내가 그들의 기술에 감탄해야 한다고. 미국 부동산이 최고야.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출장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숙소 관련해서 확인드릴 게 있습니다. 당연히 포시즌스나 리츠칼튼이겠지? 그게. 담당자가 머뭇거렸어요. 회사 방침상 이번 출장은 한국 아파트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저희가 서울 강남 스카이 포레스트 단지의 모델하우스를 예약했습니다. 뭐라고? 아파트라고? 농담하는 거지.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 호텔에 묵을 거야. 아파트라니, 비좁고 불편한 곳에 어떻게 살아? 화장실도 제대로 없을 텐데. 담당자는 공손하게 말했어요. 사장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한국 아파트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현지 건설사들과 협상할 때 실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돼. 내가 30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인데 굳이 그런 곳에서 살아봐야 한다고. 이건 모욕이야. 하지만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 아파트에서 한 달을 보내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 캐롤린에게 이 소식을 전했죠. 여보, 믿을 수 없어. 내가 한국 아파트에서 한 달을 살아야 한대. 캐롤린은 웃으며 말했어요. 글쎄, 어쩌면 좋은 경험이 될지도 모르잖아.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고. 무슨 소리야? 우리 뉴욕 펜트하우스가 얼마나 완벽한데. 창밖으로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고 800평방미터의 공간에 이탈리아제 대리석 바닥, 프랑스식 샹들리에. 한국 아파트에서 무얼 배운다는 거야? 출발 전날, 저는 한국 아파트에 대해 구글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좁은 공간에 촌스러운 인테리어. 정말 제가 그런 곳에서 살아야 한다니 끔찍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못해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면서도 마음은 불편했어요. 서울에서 제가 겪게 될 고문을 생각하니 우울해졌죠.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는 저에게 한국 아파트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요즘 서울의 고급 아파트는 정말 대단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홈 시스템과.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자르고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제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한국 아파트는 그저 작고 답답한 콘크리트 상자일 뿐이라고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낸 운전기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콜먼 부사장님, 환영합니다. 곧바로 아파트로 모시겠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정말 제가 아파트에 머물러야 한다고요?
운전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분명 놀라실 겁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 번화한 거리. 생각보다 현대적인 도시였지만 여전히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 달 동안 살아야 할 아파트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죠. 차는 서울 강남의 한 지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졌어요. 제가 상상하던 삭막한 콘크리트 숲이 아니었죠. 저기가 스카이 포레스트 단지입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던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제가 상상했던 회색 콘크리트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마치 미래도시에서 본 듯한 초현대식 건물 단지였습니다. 저게 아파트라고요? 제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죠. 길게 뻗은 진입로를 따라 차가 들어가자 넓은 중앙광장이 나타났습니다. 분수대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조경이 펼쳐져 있었고 유리와 철골 구조의 초고층 타워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어요. 건물 외관은 물결치는 듯한 곡선 디자인으로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잘못 온 건 아닌가요? 여기가 정말 아파트 단지인가요? 저는 운전기사에게 물었어요. 운전기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이 스카이 포레스트 단지예요. 최근에 지어진 서울의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입니다. 차가 멈추자 정장을 갖춰 입은 직원이 다가와 문을 열어주었어요. 콜먼 부사장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 단지의 컨시어지 매니저 김준호입니다. 컨시어지 매니저라고요? 아파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저를 안내하는 동안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주차장 게이트가 열리는 모습,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보안 게이트, 그리고 안내 로봇까지.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내가 알던 아파트가 아닌데. 제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김준호는 자부심 어린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저희 단지는 스마트 시티 개념을 적용한 최첨단 주거 공간입니다. 모든 시설이 IoT로 연결되어 있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단지 전체를 관리합니다. 우리는 로비로 들어섰어요. 5성급 호텔의 로비를 떠올리게 하는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수정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가구들. 로비 한쪽에는 카페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비즈니스 센터가 자리하고 있었죠. 이곳은 저희 단지의 메인 로비입니다. 24시간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택배 관리, 차량 관리, 방문객 안내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뉴욕에서 살던 고급 아파트보다 훨씬 더 럭셔리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사장님께서 머무실 유닛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김준호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도 문이 열렸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입니다. 등록된 주민의 얼굴을 인식해 자동으로 해당 층으로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어 날씨, 뉴스, 단지 내 공지사항 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32층에 도착하자 김준호는 복도를 따라 저를 안내했어요. 복도는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였고 문 앞에 도착하자 그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이 부사장님께서 머무실 유닛입니다. 생체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지문이나 얼굴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임시로 출입카드도 준비해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 앞에 펼쳐진 공간을 보고 저는 한 번 더 놀랐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좁고 답답한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건물이 멋지다고 해서 집이 좋은 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밖은 그럴듯해 보여도 안은 결국 좁고 불편할 거야. 김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안쪽까지 둘러보시죠. 아파트 내부의 모든 시스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겉모양이 번지르르하다고 속까지 좋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곳에서의 한 달은 정말 고통스러울 거라고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김준호가 아파트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과 서울 시내 이동으로 피곤함이 밀려왔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휴식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이쪽이 거실이고 주방, 다이닝 공간, 그리고 이쪽으로는 침실이. 하지만 제 주의를 끈 건 그의 설명이 아니었어요.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피곤해서 착각하는 건가 싶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김준호의 설명을 끊었습니다. 네. 바닥이 따뜻한 건가요? 김준호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네, 온돌 시스템입니다.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인데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거죠. 바닥 아래 파이프를 통해 따뜻한 물이 순환하면서 바닥을 데우고 그 열이 위로 올라오는 원리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뭐야? 난방이 바닥에서 올라와? 네, 미국의 공기 난방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죠. 온돌은 복사열을 이용해 바닥부터 천천히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합니다. 건조함도 적고 열 효율도 뛰어나요. 저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느껴보았어요. 놀랍게도 바닥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했습니다. 뉴욕집의 공기 난방은 항상 불균형했어요. 천장 가까이는 덥고 바닥은 차가웠죠. 특히 겨울이면 슬리퍼 없이는 바닥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저는 솔직한 감탄을 숨기지 못했어요. 타월, 침구류, 욕실용품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홈 컨트롤 패널로 온도, 조명, 커튼, 보안 시스템까지 모두 제어하실 수 있어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로비로 연락주세요. 김준호가 떠난 후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고급스러운 침구, 그리고 대형 스마트 TV까지. 예상과 달리 방은 넓고 안락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계속해서 발바닥을 통해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 저는 피로를 느끼며 침대에 누웠어요. 뉴욕에서는 밤마다 건조한 공기 때문에 목이 아파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가습기를 틀어도 소용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공기가 촉촉하게 느껴졌어요. 이 따뜻한 바닥이 공기를 자연스럽게 데우면서도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방 안을 걸어보았어요. 이 정도면 한겨울에도 슬리퍼 필요 없겠는데?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어요. 목이 건조해 깨지도 않았고, 발이 차가워 잠을 설치지도 않았습니다. 온몸이 균일하게 따뜻하게 감싸진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닥이 너무 편안해서 아예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 바닥에 담요를 깔고 누워보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래에서 부드럽게 저를 감싸 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내 생애 최고의 난방 시스템이다. 저는 벅찬 감동에 말했습니다. 미국의 난방 시스템은 이것과 비교하면 원시적이야. 저는 스마트홈 패널을 통해 온도를 조절해 보았어요. 놀랍게도 설정 후 몇 분 만에 온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섬세한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니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문득 제 뉴욕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겨울이면 라디에이터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증기가 새어나와 벽지를 망치곤 했죠. 하지만 이 온돌 시스템은 완전히 소음이 없었어요. 보이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효과적으로 공간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갑자기 다른 생각이 스쳤어요. 이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한다면 비즈니스맨으로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의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쾌적함, 그리고 디자인적 자유까지.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주거 문화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아파트에 대한 첫 번째 편견을 깨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온돌의 놀라운 경험에 감탄하던 그날 오후, 저는 이 아파트의 다른 기능들도 탐색해보기로 했습니다. 벽에 설치된 태블릿 같은 패널이 눈에 들어왔어요. 호기심에 화면을 터치하자 스마트홈 컨트롤이라는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화면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 하나의 패널에서 아파트 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조명 밝기와 색상, 온도, 에어컨, 공기청정기, 커튼, 심지어 현관문 잠금 장치까지요. 화면에서 귀가 모드를 선택하자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온도가 조절되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감탄했어요. 이건 SF 영화에서나 보던 거잖아. 더 놀라운 건 스마트폰 앱으로도 모든 것을 원격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온도를 켜두고 외출 중에 택배가 오면 원격으로 문을 열어줄 수도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스마트홈 화면에 김준호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콜먼 부사장님, 단지 내 시설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저는 버튼을 눌러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준호는 단지 내 시설을 둘러볼 것을 제안했고 저는 흥미롭게 따라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커뮤니티 센터라는 곳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거대한 실내 수영장, 최신 장비가 갖춰진 피트니스 센터, 스파 시설, 사우나까지. 마치 고급 리조트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고요? 저는 믿기지 않아 물었어요. 네, 이건 기본 시설에 불과합니다. 김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더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내 영화관, 도서관, 와인바, 카페, 키즈 카페, 심지어 스크린 골프장까지 둘러보았어요. 저는 점점 더 충격에 빠져갔습니다. 이건 아파트가 아니라 작은 도시네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버티컬 커뮤니티라고 부릅니다. 수직으로 쌓아 올린 하나의 마을이죠. 주민들은 굳이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대부분의 일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본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차가 들어오자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하고 LED 안내등이 주차 공간까지 길을 안내했어요. 차량 번호를 등록해두면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주차장 게이트가 열리고 전용 주차 공간으로 안내됩니다. 주차 위치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비버리 힐스 저택에 있던 것보다 훨씬 편리한데 제 입에서 솔직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본 무인 택배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택배가 도착하면 알림이 가고 보안 락커에 자동으로 보관되며 주민은 앱이나 생체 인식으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택배 도난이 큰 문제인데 이런 시스템이라면 완전히 해결되겠네요. 김준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AI가 각 가정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죠. 우리는 단지 꼭대기층에 있는 스카이 라운지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는 왜 없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하는데. 김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아파트에 대한 제 편견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콜먼 부사장님, 내일은 저희 건설사 본사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이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개발되고 통합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방문이 정말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했을 때의 가능성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건설사들과의 미팅, 협약 체결, 그리고 다양한 주거단지 견학까지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시간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뉴욕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상하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죠.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 아파트에서의 시간이 고문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에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 익숙한 소리. 그런데 왜인지 모든 것이 예전과 달리 느껴졌어요. 리처드, 여기야. 공항 도착장에서 아내 캐롤린과 두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캐롤린이 반갑게 저를 안아주었어요. 여보, 어땠어? 한국에서의 생활. 말해봐야 믿지 않을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최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정반대였어. 차에 오르자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질문 세례를 퍼부었어요. 제가 보내준 사진과 영상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한국 아파트에 매료된 듯 했습니다. 아빠, 그 스크린 골프장 진짜 멋져 보였어요. 15살 딸 에밀리가 말했어요. 영화관도 있었다면서요? 진짜 영화관이요? 12살 아들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진짜야. 거기 살면 영화관,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기만 하면 돼. 우리 집, 롱아일랜드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3,000제곱피트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예전에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저택인데 지금은 왜인지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차이를 느꼈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중앙 난방이 켜져 있었지만 공기만 덥고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죠. 온돌이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집이 좀 추운 것 같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캐롤린이 대답했어요. 난방 다 켜놨는데. 항상 이랬잖아. 겨울이면 슬리퍼 2켤레씩 신고 다녔잖아. 침실에 짐을 풀면서 저는 스마트홈 패널을 찾아 벽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었죠. 대신 여러 개의 리모컨과 스위치가 있을 뿐이었어요. 이런 TV 리모컨이 어디 있지? 저는 침대 밑을 뒤적거렸습니다. 서랍에 있을 거야. 캐롤린이 말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좀 이상해 보여.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모든 걸 하나의 패널이나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었어. 조명, 온도, TV, 음악 커튼. 심지어 현관문까지.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 자세히 나누었어요. 그리고 온돌이라는 게 있는데 바닥 전체가 따뜻해. 발바닥부터 몸 전체가 고르게 데워지는 느낌이야. 에밀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 거 설치할 수 있어요? 글쎄. 저는 망설였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할 텐데 쉽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난방기에서 나오는 건조한 공기가 목을 따갑게 했고 발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온도를 조절하려 했지만 그런 기능은 없었죠. 여보, 괜찮아? 캐롤린이 물었어요. 그냥. 한국 아파트가 생각나네. 특히 온돌이.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전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는 왜 수영장이 없어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그리고 영화관도요? 에밀리가 덧붙였습니다. 캐롤린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보내준 영상들 보고 나니 우리 집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져. 특히 편의시설 면에서. 한국 아파트가 더 편했을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저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한다니. 하지만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알아. 나도 그렇게 느껴. 특히 온돌과 스마트홈 시스템이 정말 그리워. 귀국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출근길의 차 안에서, 회의 중에,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온돌의 따뜻함과 스마트홈의 편리함이 생각났어요.
그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리처드,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 정리됐나? 오늘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네, 모두 준비했습니다. 사장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가 없는 동안 시장이 더 빠르게 변했어. 지난주에만 3곳의 대형 투자사에서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했지. 사무실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놀라운 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 고객사와 투자자들이 한국 스타일의 주거 시스템에 대해 문의해왔어요. 심지어 월스트리트의 거물들까지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리처드, 당신이 한국에 다녀왔다고 들었소. 이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네. 마이너스 골드만삭스 부사장. 점심시간에 오랜 동료인 제임스가 말했어요. 트럼프조차도 다음 프로젝트에 한국식 설계를 도입한다는 소문이 있어.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은 이미 선구매에 뛰어들었다고 하더군. 오후 회의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눈빛이 반짝였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대형 투자사의 CEO가 접근했습니다. 콜먼 씨, 우리는 맨해튼에 첫 번째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퇴근길 사장님이 말했어요. 리처드,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주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지.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야?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식 아파트를 콘크리트 상자라고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그 혁신적인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는 선두주자가 될 수도 있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장님에게 직접 제안서를 들고 찾아갔어요. 사장님, 제가 직접 뉴욕 최초의 한국형 스마트 아파트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싶습니다. 자네가 전통적인 저택의 가치를 그토록 옹호하던 사람이. 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미국 주거 문화가 변화하고 있어요. 더 이상 전통적인 저택만이 럭셔리가 아닙니다. 한 달 후, 저는 맨해튼 중심부의 스카이가든 뉴욕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한국의 현대건설과 협업하여 온돌 시스템과 스마트홈 기술을 도입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뉴욕 고급 주택 시장의 침체는 위기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가 미래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후 모델하우스에는 실리콘밸리 CEO들과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날 저녁, 아내 캐롤린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 아파트를 비웃더니 이제는 그걸 도입하는 선구자가 됐네요. 우린 결국 한국에서 배운 거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한국을 가르치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주거 문화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식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한국은 저에게 편견을 깨는 방법을 알려주고 새로운 시각을 주었어요.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